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파이터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전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뭐 법률가시니까 이 양쪽에 또 법률가가 나오셨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많은 분들도 예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1심이긴 합니다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100만 원 미만이 나올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무죄가 나올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그리고 그 언론들도 그 시나리오별 뭐 향후 파장들을 분석했는데 오늘 선고 결과는 그 예상을 더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구형이 조금 높은 것 아니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만약에 무죄는 아니어도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100만 원 단위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왔다는 거.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만 일단은 판사가 징역형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네. 그리고 백현동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문기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존재를 몰랐었고 도지사가 되고 이렇게 기소가 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공표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일부 무죄 취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김문기 처장에 대한 부분보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더 중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재판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백현동 관련해서 4종 상향이 된 부분, 용도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나중에는 협박이란 표현은 본인이 조금 과장한 것이고 압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이 압박이 아니라 성남시 내에서 성남시장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용도 변경이 있었던 것이다. 완전히 허위사실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에 네. 이게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련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비리 부분과 이재명 대표가 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이야기한 거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네.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결과적으로 관련된 비리가 있습니다. 측근들에. 근데 그 부분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네. 피켓을 만들어 왔었어요. 판넬을 만들어 온 부분들도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가중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는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검찰이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했던 건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집행유예 2년을 붙인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그중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의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 이건데 그 발언이 혹시 준비됐나요? 그 해당 발언이 준비되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 준비되면 저희가 듣고 장유미 변호사님 일단 뭐 파장은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 오늘 재판의 중요도, 민감성을 감안해서 뭐 MBN 취재기자뿐 아니라 여러 취재기자들이 이제 방청 신청을 해서 애초에 이제 이 법정도 소규모에서 하려다가 이제 중법정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중대성을 감안한 건데 그 기자들이 이제 실시간 들어가서 이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잠시 재판장을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고개를 떨궜다. 이제 이런 이 기자들이 현장에서 이제 보고 전한 내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잖아요. 법률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의 법률 지원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무죄를 거의 확신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무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당에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이거는 법리상 무죄라는 주장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무죄 아니면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100만 원 안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민주당 내에서는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재정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유죄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아마 이 케이스는 가게 될 텐데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이게 벌금형으로 100만 원 이하가 아닌 이상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5년간 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그럼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또 박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개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 미래의 어떤 가도와 관련해서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 보전금의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대선 그 기간 동안 민주당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 금액의 그 규모는 434억 원이 되고 이게 확정되면 민주당이 이 부분은 이른바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법원도 보통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일반 사인이 100만 원을 받는 것과는 좀 결이 달라서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어서 뭐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이제 선고를 해왔던 추세 영향성이 있으니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었는데 일단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 이 오늘의 1심 선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됐던 그 발언,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우리 성남시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비를 지를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1심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SNS 등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했고 무죄를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과 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이 뒤엉켜서 법원 근처에서요. 그래서
법원의 이 질서를 이 정리하는 과정이 좀 길어져서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선 시간은 예정보다 한 8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8분쯤에 이 재판이 시작됐고 그 재판을 마치고 이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일찍 나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선고 결과를 받아들고 나오는 모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럼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 그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국민의힘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대표님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장면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16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래서 미리 나와 있던 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과 일일이 다 계속 악수를 하고 여유 있게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고 이후에 선고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나오는 모습까지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님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영상 장면에서 3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양쪽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법원 앞에서 각각의 어떤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보고 떠오른 건 이겁니다. 사법부의 권력은 마침점의 권력이에요. 나라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뭐 무죄를 주장한 사람, 유죄를 주장한 사람 많습니다. 한 몇 년,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유무죄를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어떤 권력이 있느냐? 이런 공방을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마침점을 딱 찍는 그런 권력입니다. 부디 뭐 유죄든 무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대법원까지 빨리 확정이 돼서 이런 공방이 국민들의 어떤 분열상 이런 논란이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사회적 갈등 비용이거든요, 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기자들의 둘러싸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었어요. 둘러싸인 건 당직자들이었어요. 의원들. 네. 기자가 질문하는데 한마디 딱 질문하고 못 들어갔어요. 네. 대표한테 왜? 그건 제가 국회에서 나올 국회에서 때. 예. 저 법원 앞에서는 사실은 그랬죠. 저 당직자와 지금 보신 국회의원 것처럼 이제 소속 국회의원들도 40여 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네. 기자가 접근했는데 못했어요. 여기자가 딱 한마디 딱 묻다가 그냥 접근할 수 없을 왜냐하면 정도로. 이제 사전에 약속된 취재진이 다 갈 수 없어서 사전에 약속된 그렇죠. 풀 기자. 언론사끼리 이제 약속돼서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딱 남녀 기자 네. 두 사람이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 한마디씩만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저는 저 장면도 그렇게 공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저 장면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다 의원들이에요. 뒤에 네. 원내대표 옆에 있고 수석 최고위원 옆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은 대표가 거리되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분들이 그 대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당 서열 1, 2, 3위가 당의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지금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옛날에 이런 정당 활동과 전혀 별개의 시민단체 장으로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공당의 1, 2, 3위부터 40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정당을 비우고 오늘 네. 금요일인데 정당을 비우고 한 사람의 사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에 대한 혐의를 저렇게 보호해 주려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네. 이것도 그렇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원래 공적인 표현이려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서 민생을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해라. 민주당은 모든 사람들 해라. 나는 변호사들과 함께 네. 내가 알아서 사법 리스크 판단하겠다. 이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부터 40명의 국회의원이 다 저렇게 무슨 보호하듯이 이 사법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1심 선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특히 이제 벌금형을 기준 봤을 때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 박탈돼서 2027년 대선 못 나가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고로 보조받은 434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되고, 이건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났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심 선고 가지고는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 파장은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 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파장은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일으키겠죠.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파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기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오지 말라고 다 공표를 했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네.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재판의 결과도 그래요. 저는 2심에 가서 다투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을 SBS에서 출연했던 발언 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부분 무죄 나왔어요. 그 부분은 문제 없대요. 그리고 다르치고 온 게 뭐냐면 사진 가지고 얘기했던 채널 A라고 하는 채널에 나가서 얘기했던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들이 다 조명했던 것은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질문했던 앵커의 발언에 답변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건 무죄로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유죄로 받은 게 채널 A라는 곳에 가서 성남시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사진이 전체 사진 중에 4명만을 이렇게 포커싱해서 만들어서 제시한 사진 가지고 네. 그게 조작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이 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사진이 찍힐 당시에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호주 출장 중에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때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냐.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심에 가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정말 그 사진을 찍힐 당시에 골프를 안 친 걸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건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나온 결과가 2심에 가서 그대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동의가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리어 민주당에도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파장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게 동요가 있거나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파장 얘기 나온 김에 강전혜 변호사님, 이제 최재문 교수님은 보수 진영이나 또 좁게는 국민의힘이 뭔가 내심 바라는 민주당의 분열상은 없을 것이다. 왜 그만큼 그건 뒤집어 보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공고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내일도 장애집회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히려 이번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여투쟁, 여권을 향한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25일에도 위증교사 사건의 판결이 앞서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오늘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더 무게감을 두고 있었는데 그대로 판결이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상 오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 25일에 나오는 위증교사 사건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SNS에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사건에 있어서 이렇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까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25일 사건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과정에 있어서 비명 횡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대거 원내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31명이라는 사람들이 원내로 진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벌금형이 나왔다면, 만약에 벌금형으로 나왔다면 최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좀 적었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높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25일에도 저희 그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집행유예가 붙는다고 해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연타석 홈런을 맞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민주 혁신회의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세를 강하게 갈 것이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주말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현격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최준봉 교수님 뭐 분열상이나 동요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소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이 진보 진영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당장 닥치는 이 뭔가 이 우려는 민주당 내부로 볼 때요. 일극 체제는 공고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단일 대우 과정에서 뭔가 낮은 키, 좀 숨을 죽여왔던 민주당에서는 또 이른바 비명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번 1심 선고이긴 합니다만 1심 선고 이후에 각종 인터뷰나 어떤 SNS를 통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의, 즉 포스트 이재명 대표의 대안을 뭔가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 내 차기 대선 잠룡군들이 존재를 하죠. 원래는 뭐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네.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들어온다, 연말에는 국내에 들어올 거다라고 했지만 그 일정을 뭐 연기하기도 하는 부분이 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네. 아마 각각의 이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셈법을 저는 나름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안에서는 좀 상시화되고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좀 작동해왔던 측면이 좀 공고화됐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짚어주셨지만 1심 판결을 보면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퉜을 때는 이제 유무죄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어 보이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재판부, 물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만 상당히 양형이 세게 나온 거는 이건 여야공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지층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완전히 이제 100% 수용 가능한 정도를 좀 넘었다고 보이는 기류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차기 대선 주자들한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다거나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무르익어 보이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뭐 항소심 대법원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미칠 정치적 타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법률적 사안이라서 제가 강전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주문을 읽어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계속 주문을 읽어갑니다.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앞서 최진봉 교수님은 항소심 가서 다퉈볼 여지가 많다. 오늘 1심 선고를 통해서 오히려 다퉈볼 사안이 많은 게 드러났다고 하셨어요. 혹시 재판부의 즉 재판장의 성향에 따라서 항소심 가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까? 재판부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뭐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소하는 것이 피고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검찰에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구형을 2년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1년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유죄로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TV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피고인을 향해서 제기된 의혹이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재판부에서 판단 과정에 이야기한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나오는 가중 요소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중 요소에 이재명 대표가 포함이 되었었기 때문에 가중되는 판단에 있어서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1년형을 선고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양형기준표만 봐도 최대한의 선고로서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역시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계속 최진봉 교수님 언급해 주시면 그렇습니다만 앞서 이제 이 파장이 적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가 공고하니까. 그런데 내일로 예정된 뭐 장외 집회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이 안 선다. 어떤 말에 영이 안 설 수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제시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가자고 당에 요청했을 때 당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장외 집회 계속될 때도 언론들의 이제 그 여러 분석이나 이 지적을 보면 중도층들이 장외 집회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읽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1심 선고 이후에 그런 현상이 더 도드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선고가 나오더라도 확증 편향을 갖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쪽 진영 말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라든지 또는 중도 유권자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일일이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중형이 나왔네. 1년형이 나왔네. 물론 집행유예였지만 1년이 나왔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일단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법부는 마침점이거든요. 이렇게 공방이 나왔구나. 물론 대법까지 가겠지만 하나의 어떤 고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동력. 사실 동력이라는 건 사법부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나왔다. 내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동원 원래 이제 민주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으므로 당원들이 전부 다 이제 동원이 될 텐데 힘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스스로 주최 측의 추산도 처음엔 2일 때는 30만이었다가 일주일 후인 9일 때는 20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20만으로 줄은 날은 도리어 그 이전에 민노총 시위도 있었고 또 뭐 시민단체 시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더 불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건 그만큼 아직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피부에 완전히 와닿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판단이었는데 만약에 무죄였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검찰 독재다라고. 근데 이게 유죄가 나오고 더군다나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도 그냥 추측을 하지만 내일 지난 토요일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내일은 원래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한 어떤 상황인데 내일의 어떤 집회도 그렇고 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전혜 변호사가 계속 말씀하셨지만 가장 위험했던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것이 25일.
선고거든요. 네. 위증교사. 위증교사 혐의. 차라리 선거법은 벌금형이고 위증교사가 실형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SNS에 글을 안 올렸지만 위증교사는 3번, 4번이나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되풀이해서 SNS에 올렸는데 지금 일주일 전입니다. 또다시 선고가. 그리고 또 29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고법 항소심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법적인 고비들이 첫 번째 고비가 일단 징역형이 나옴으로써 네. 나머지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로 복합적인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네.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검찰 독재 오늘 또 그 집회가 있었는데 불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불참하고 이건 어쨌든 이 파장을 계속 지금 유익 있게 보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선고는 1심 선고예요. 앞으로 이제 이 상급심까지 어느 정도, 즉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물론 요즘 대법원의 추세가 이제 신속 재판을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앞으로 뭐 단일 대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셨지만, 당장 오늘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나아갈 추진할 행동 또는 방향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 거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현동 건도 그래요. 백현동 건도 이건 협박으로 느꼈나 안 느꼈는 개인의 느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 특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네. 이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네. 이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법리적인 전문가들이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 분석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뭉 씨를 아느냐 모르냐 문제는 사실 그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냐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골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판결문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쭉 찾아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단일 대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 집회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내일도. 왜냐하면 이런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더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4건의 기소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이제 거리로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재판 결과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특별히 다른 대응보다는 네. 법률적으로 나온 오늘 판결문을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아마 계획을 세우고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네. 특별히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이제 앞으로 오늘 항소 의사도 밝혔고 물론 이번에 표정은 좀 착잡했습니다만 그러다 이제 앞으로 이제 대응을 봤을 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력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약화되거나 왜냐하면 왜 약화된다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냐면 그동안은 내심 이제 이번에 수정된 그 특검법을 내면서 뭔가 조건도 이 특검도 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쪽으로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른바 국민의힘 측의 반란표를 8표 이상을 좀 내심 기대했을 수 있는데 오늘 1심 선고로 국민의힘의 내부 동요가 더 이제는 적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봐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전망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말 그대로 생물이고 좀 움직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객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실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형이 집행이 그냥 유예될 뿐인 겁니다.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외부 정치적인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선거 본인이 투표를 할 수 없고 5년 동안 또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비되는 광경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300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500만 원을 명태균 씨한테 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국민들은 저는 양면을 다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외부 상황 계속해서 지금 단독 보도로 쏟아지는 거는 명태균 씨가 구속 영장실질심사 하기 직전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이런 공천 개입의 정황들. 이준석 전 대표의 폭로 내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사법 시스템과 검찰의 칼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란 물음표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는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일 텐데 중도층도 저는 그런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특검이란 게 과연 이 국면에서 잠시 엇나가거나 어려지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선택지를 안 받을 도리가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양당 반응 그 정리되면 그 알려주세요. 뭐 발언이나 혹시 그 발언들 그래픽으로 정리된 거 있으면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전에 이제 강전혜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뭐 대법원이 요즘 추세가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추세입니다만 어젠가요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도 상당히 오래 걸려 이미 의원직을 다 마친 이후에 의원직 상실령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이제 예상입니다만.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제 상고심까지 봤을 때 혹시 이게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반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오늘 1심에서 너무나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9년 6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단에서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 준비기일을 3번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지연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는 것이 본인이 대선으로 출마하는 그리고 대선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어느 것도 확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에서 봤을 때도 실상 다음번 대선 앞까지 해서 대법원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워낙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나온 공직선거법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다음번 대선 전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이것을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했을 때는 뭐 변호인을 바꾼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든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적절한 그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이후에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들이 이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그 장면도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입장을 원론적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뭐였을지도 궁금했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대해서 판사 겁박 행위다라는 이제 그 발언을 그 주장을 되풀이해 왔고요. 판결 선고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 공정 의지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렸다.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듯하다. 이런 얘기. 진실의 역사는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가 끝내 이기리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뭐 결과가 국민의힘 측에서 내심, 뭐 대놓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내심 바라는 쪽으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원론적 입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판사 겁박, 오늘 1심 선고 이후로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하는 태도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우려를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1심 선고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재판부가 합의부예요. 판사 3명이거든요. 판사 합의부 3명에 대해서 퇴근길부터 법원 보안대를 투입해서 퇴근길부터 안전을 보호하겠다. 물론 이건 어떤 건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 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영의 정치 그리고 서로 그냥 반대만 하는 정치가 나은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법부에서의 어떤 판단이 나오면 결정이 나오거나 혹은 선고가 나오면 바로바로 좌표 찍기라는 형태로 사법부의 그 판사들의 모든 그런 정보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전화를 통해서 계속 그 전화에 어떤 문자를 보내고 이런 행위들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한번 외부 자문위원회에 네. 세워봐라. 어떻게 이런 판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지금 그 주문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이 판사들을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경우, 네. 뭐 문자라든지 넣었을 경우, 뭐 징역형을 뭐 5년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중형을 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혹시나 오늘의 어떤 결과를 놓고 뭐 또 다시 어떤 좌표찍기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저는 또 뭐 탄핵을 하겠다, 뭐 판사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역시 똑같이 보수파 쪽에 어떤 불리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판사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아까 장윤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선고 결과는 인정을 하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행위 또는 민주당의 특정 어떤 정파들의 행위가 판사들을 겁박하는 쪽, 뭐 지금까지 어쨌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도 당연히 정부의 각 부처의 잘못된 점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견제해야 되는데 모든 부처가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된 점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주장. 하는 그 모든 상임위가 다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특히 법사위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죄를 막 그 법원장한테 호소를 한다거나 또는 재배당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네. 어찌됐든 다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 오늘 판사들에 대해서 절대 겁박을 한다거나 혹은 또 탄핵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어떤 행위나 결과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법원 차원에서 사법부 차원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오늘부터 오늘 1심 선고 합의부거든요. 3명의 재판관이 합의부를 이룬 이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퇴근길부터 법원 보안대를 투입하겠다. 퇴근길부터 신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 사태는 정말 어느 진영을 떠나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사태가. 그런데 사실 이제 언론들이 이제 오늘 1심 선고를 전망하는 기사를 쭉 보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제 이 관련된 재판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관문이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벌금형을 많이 예상했단 말이에요. 벌금형의 이제 액수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미만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죄냐.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이거나 무죄일 경우에는 대선 즉 사법 리스크를 1차 관문 넘고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앞서 누차 최재문 교수님은 이번 선거로 민주당의 동요나 분란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단결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확장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층의 표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거는 이재명 대표 거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2심, 3심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해요. 특히 이제 2심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볼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재판부가 판결한 거니까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 논란들이 있고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특히 이거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으로 건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하, 이분이 무슨 당시 후보도 아니었고 강력한 뭐 후보 예정자이긴 했지만 경기도 지사가 국정감사 한 일을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으로 이걸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논란인데 아무튼 재판부를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도층 확장의 문제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네. 그냥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재판의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전체의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가 될 것까지 보지 않고요. 두 번째는 장윤희 변호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비교해서 생각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이거 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왜 이런 분들한테는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알았냐 몰랐나 가지고 이걸 기소를 하고 이걸로 이렇게 판결까지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현 정권의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과 야당 대표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잘 맞아지느냐 하는 부분이 중도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네. 중도층의 확장성이 그렇게 완전히 막혔다고 보지 않고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